행정행위의 부관부터 할 겁니다. 행정지문. 자, 일단은요, 이거 대충 일단은 클릭 오신 분들 한번 풀어봤을 거고, 학교에서도 했다며요, 수업? 아직 안 했어요? 어쨌든 얘가 어려운 게 없는데 왜 어려운 게 없는데 왜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뭐 내가 아니죠, 이거. 내가 이거를 시간을 재서 풀으라고 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시간 많은데 하나하나 보면 되는데. 자, 일단은요, 여기서 1문단에서는 뭐 얘기합니까?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개인의 권리, 의무 변동시키는 효력 갖고,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요건 충족하여 개인 건축허가 신청하면은 행정청이 허가를 할지 말지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행정행위 뭐라고 정리하면 되죠? 일단은 알아야 되는 어휘 뭐예요? 1문단에서 행정행위. 효력이라는 말은 그거는 좀 행정행위가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가 뭡니까? 행정청은 뭡니까? 그러면은 행정청이 하는 거잖아. 그럼 행정청은 어디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정청, 그냥 당장 광명시청이 행정청입니다. 광명시청 또는 뭐 시청 아니면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사무를 이거고,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말은 뭐야? 왜냐면 이거 첫 줄에서 행정행위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며요. 일방적 의사표시가 뭐냐면 그냥 너가 쫄래쫄래 와, 저 이거 건물 짓게 허가 좀 해주세요. 싫어. 그럼 끝이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왜요? 필요 없어요. 싫다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거가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래서 이게 뭐야? 동의가 행정청 단독으로. 그래서 일단은 요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시로 건축법상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하면 오케이, 요건 충족을 안 하면은 no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청에다가 허가를 받는 일을 행정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행위에다가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광명시를 보면은 아파트를 뒤지게 짓고 있죠? 그럼 아파트를 뒤지게 지으면 뭐가 늘어납니까? 인구도 늘 거고, 또 쓰레기도 늘 거고, 일단은 신혼부부가 막 오겠죠? 그래서 애기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제 막 신혼부부 막 해가지고 막 특약 걸고 막 청약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애기들이 많아지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뭘 하라고? 어린이집을 지으라고 하던가, 초등학교를 지으라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뭘 해? 허가해 줄 텐데 뭐다? 이런 종속적 교율을 부관이라고 해요.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인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 없이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뭐예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건축 주차장 설치를 해준다고 한 다음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내가 이거 허가해 줄 테니까 주차장 꼭 지어 라고 허가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집 아파트 안에다가 지으라고 그 부관 많이 붙여놓을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육 시스템이나 그런 거 하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일단은 근데 부관이라는 게 뭐래요? 종속적 규율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부관. 그럼 이거를 알아야죠. 자, 종속적 규율이 뭐예요? 종속되다가 뭡니까? 어디에 종속되다. 넌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습니까? 넌 독립적인 개체죠. 종속되어 있다는 건 주인이 있다는 소리예요. 넌 노예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부관이라는 거는 종속적 규율이야. 어디에?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독립적이지 않고 행위에 딸려있는 규칙을 뭐라고 해? 부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된 행정행위가 뭔데요? 주된 행정행위는 뭐야? 우리 지금 예시로 보면은 그렇죠. 건축허가가 주된 행정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부관이 붙는 대상이 되는 이겁니다. 그럼 또 뭐예요? 부관은 뭔데요? 그래서 뭐가 어디에 붙는 거다? 이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따로 붙이는 겁니다. 제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고 기한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관이 몇 개로 나뉘어져요? 총 3개인 거죠. 뭐랑 뭐죠? 조건, 기한, 부담. 그리고 또 그 조건이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고요. 기한이 2개로 나눠지고요. 부담은 하나인데요. 그 부담에 대한 사실 부담이라기보다는 부관이죠. 이 부관에 대한 견해가 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뉘니까 이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럼 정리를 했어야지. 정리를 안 하니까 못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내신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2달 남았잖아요. 그니까 뭐해? 방에 처박혀서 전 훔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나 외워. 괜히 나왔다가 뭐 공부는 잘하니? 이런 소리나 듣고 그냥 쏙 들어가세요 그냥.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1, 2문단은 지금 뭐 한 거야? 용어 정리만 한 겁니다. 1문단, 2문단이 다 그냥 용어 정리한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이제? 3문단부터 온 겁니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일단은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으로, 이때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조건 성취라고 한다. 조건은 조건 성취에 따라 행정행위의 소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 조건으로 나뉜답니다. 이해했어요? 자, 부관이 어떻게 나눠요? 이거 3, 4문단 이어서 쫙 쓸 겁니다. 여기다가 한 방에. 그러니까 너네는 좀 넓혀놔요. 나는 옆으로 쫙 쓸 수 있잖아. 부관에는 처음엔 뭐예요? 조건, 두 번째는요 기한, 세 번째는요 부담. 이렇게 나뉘는데, 자, 조건은 뭐랑 뭐로 나뉘어요? 정지랑 해제 조건으로 나뉜다고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나뉜다. 근데 일단은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쓰기 전에 이미 썼죠? 네. 또 지우면 개쌍욕 할 거죠? 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조건은 뭐예요? 계약. 발생 여부가. 계약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 나와 있어요? 누구죠? 아니, 오자마자 그렇게 시원하게 욕 싸지르면서 오시면 어떡해요? 아이 추석인데 왜 와요 여기? 뒤에 다 찍히고 있어요. 쌤 폰 바꾸셨어요? 네. 쌤 좋은 폰 쓰세요. 너 왜 구린폰 써요? 나쁘지 않아요. 발생 여부가 어떻다? 불확실한 거죠? 어떻게 17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저 아까 12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뭐해? 밥 먹고 싸고 다시 잔 거 아닙니까? 네, 3시쯤 밥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 똥 만드는 기계였네요. 어쨌든 썼어요? 자, 어쨌든 간에 얘는요 불확실한 사실. 왜냐면은 얘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에다가 행정 효력을 건 겁니다. 그래서 자, 정지 조건은 뭐예요? 자, 조건 성취라는 말은 뭔지 알죠? 부관으로 붙인 그 조건이 성취가 되는 게 조건 성취예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서 그냥 거시기 하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뭐예요? 이게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요 행정 효력이 정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조건으로 뭘 달아요? 주차장을 아까 덜어놨죠. 주차장 지으면 뭐 해준다? 오케이. 허가해준다예요. 그러니까 뭐야? 일단은 정지해 놓는 거야, 건축 허가를. 그러다가 조건 성취가 일어나면 효력을 발생시켜서 넌 뭘 해도 된다? 지어도 된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선생님 그럼 주차장을 먼저 짓고 저걸 올려야 돼. 네, 정지 조건이었으면. 그럼 주차장 한 칸만 만들어도 돼요? 진짜 씨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너는 행정청의 병신이냐? 칸의 개수를 정해주겠죠. 아파트에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주차장 한 칸 지으면 어쨌든 주차장이잖아요가 돼요. 최소한 2000대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죠. 자, 성취 시 뭐가 발생한다? 효력 발생.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지금 김학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새끼야. 너 때문에 이렇게 수업한다 이거. 해제 조건은요, 성취 시 효력이 소멸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병신아, 해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래서 따로 내가 써줄 겁니다. 기다려봐 새끼들아. 선생님 오른쪽에 칸이 없는데. 알아서 그래서 밑에다 쓰라고 내가 이렇게 넓게 하라고 했잖아. 진짜로 진짜로 거의 그냥 뭐 금붕어도 이거보다는 기억력 좋아. 그러니까 미리 기한 부담을 써놓지 마 얘들아. 넓게 써. 넓게 쓰세요. 이렇게 나야 옆으로 쭉쭉 쓸 수 있을까. 자, 이거는요 뭐 한다? 주차장을 먼저 설치를 한 뒤에 건축 허가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설치 후 허가 효력 발생. 건축 허가라고 또 제대로 써줘야겠지? 나중에 또 선생님 여기는 뭐죠? 이러면 개새끼들. 그러니까 일단은 왜 얘가 근데 불확실한 사실이야? 설치할지 말지에다가 건 거니까요, 효력을. 그러면 얘는 성취기 소멸하는 건 뭘까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오히려 그거예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뭐예요? 조건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조건 성취라고 하죠.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요 건축 허가 효력이 소멸이 됩니다. 일단은 허가를 해요. 일단. 근데 이 새끼가 뭘 했어요? 주차장을 미설치하죠. 그럼 어떻게 해? 이 새끼가 하고 뭐예요? 주차장을 미설치한 게 조건 성취로 일어나가지고요 앞에 있는 효력을 소멸해버립니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뿌시라는 소리입니다. 너 왜 약속 안 지켜? 뿌셔! 성취가 돼서 이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 소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돼요. 그럼 그 돈 다시 줘요? 알바야? 쥐가 이거 안 했잖아. 완전히
조건 성취 기준이 정지 조건에서는 주차장 설치.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주차장 설치가 된 게 성취고요. 여기서는요. 주차장 미설치하게 해제 조건입니다. 그렇죠. 쌤 그러면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저도 말해줘요.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발생만 하면 됩니다. 설치를 했던 미설치했던 어쨌든 그 사실이라는 게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서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해제되니까 건축은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은요. 일단 건축 허가가 승인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승인하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주차장도 꼭 설치하세요. 오케이 해놓고는 설치 안 한 거야. 그럼 뭐해? 부셔 쌍놈 새끼야 이러고. 그러면 그때 가서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아이고 이러면서 하겠죠. 부랴부랴 한 칸.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막 그냥 들판 보고 저거 사실 주차장인데. 그것이 그거 가져오라 하겠지. 토지 아니 행정청이 병신이네. 그럼 건축 허가가 효력이 소멸됐으면은 나라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 폭파쇼 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 그 다음에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은 뭐죠? 확실한 사항에다가 거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일어나요. 발생 여부가. 왜냐면은 기한은 말 그대로 날짜에다가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날짜는 반드시 오죠. 그럼 이때 그냥 알아서 효력이 시작되고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도로 점거당했죠. 축제한다고. 저거는요. 조건에 해당할까요? 기한에 해당할까요? 기한. 둘 다 해당되겠죠. 뭐 존나 걸었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 언제부터 했어요? 뭐지? 목요일부터 했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목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거니까 얘는 뭐다? 얘는 뭐예요? 시기입니다. 시기. 시작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기간. 그래서 효력이 어떻게 하는 시점? 발생.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 그래서 저 축제에 행정청에다가 뭐라고 했냐? 시기, 부관이 정해졌겠죠. 시기는 뭐다? 10월 1일이었나? 10월 2일 목요일부터 그 다음에 여기 뭐겠어요? 종료 기간. 종료는 언제? 효력이 끝나는 거죠. 저거 점거 풀어야죠. 종료되는. 그래서 종기는 언제야? 일요일 몇 시까지. 몇 시에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 빨리 철거하고 도로 점거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확실해요. 왜? 그 날짜라는 거는 반드시 오니까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담인데 부담이 사문안 전체입니다. 일단 쓰시고. 그럼 부담이라는 건 뭐래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더불어서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성격을 갖는다는 거지 주된 행정행위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부담도 뭐예요? 부관이거든요. 근데 부관은 행정행위의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종속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행정행위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 성격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부담은 뭐다?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건축하면서 뭐도 지어라? 공원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건축은 주된 행정행위고 거기에 공원도 지어라는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오케이? 근데 또 쭉쭉 읽어보니까 뭐야? 근데 이제 부담은 조건이나 기한과 마찬가지로 부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속 여부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다르다.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행정행위는요. 행정행위 그 자체로 남아있지만 얘는요.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된 행정행위가 사라지면 얘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다 알죠? 이거는 대가리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된 행정행위에 딸려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가 취소가 되면 같이 취소돼요. 셋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 셋 다 보니까. 네, 부관이니까요. 부관은 종속적인 거니까요. 주된 행정행위에. 근데 뭐래? 그런데 부담은 법령에서 조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거랑 헷갈린대요. 조건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거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조건하고 부담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됩니까? 읽어보시면은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지만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이다. 뭔 소리냐? 봐봐요. 부관 보세요. 성취시 효력 소멸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제 조건 보세요. 자, 여기서요. 조건이 안 지켜졌죠. 조건 안 지켜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된 행정행위가 날아갔죠. 하지만 부담은요. 부담은 안 지켜도 주된 행정행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대신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행정명령이 떨어지겠죠? 행정명령.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는 치워. 왜요? 아니 저는 조건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부담을 안 지켰는데 치워. 이게 되는 거죠. 안 치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네가 행정소송 걸어야죠. 이건 부당하다 이러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어딨냐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너가 법원 가는 거야. 행정소송 걸어야 됩니다. 그때는 국가가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을 뺐습니다 이렇게 난리 쳐야 돼요. 북 들고 씨발 존나 둥둥둥 울리면서 이재명 씨 도와주세요 해야 돼. 아니지 법원이니까 뭐야
조이대 대법원장님 이래야 돼요. 그래서 부담하고 조건을 부담과 조건 조건 먼저 쓰자. 조건과 부담의 차이점. 조건은 뭐다? 성취 여부에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나가리가 되거나 얘처럼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여부에 따라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 효력 발생 및 소멸. 근데 부담은 뭐예요? 성취 여부 상관없이 주된 행정행위 존속이라고 써놓으세요. 존속은 뭔지 아시죠? 계속 이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구분을 쳐야 돼.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너가 만약에 건축주라고 하면은 조건을 다루는 게 좋아요? 부담을 다루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 부담은 그래도 뿌시라고는 안 하거든요. 뿌시라고는 안 하지만 뭔 지랄은 하긴 하겠죠. 뿌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어도 행정명령 떨어질 수 있어요. 자진 철거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행정소송 걸어야죠. 그럼 막 말하고 나와서 꼬시진 않나요? 네, 왜냐면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거 괜히 또 이제 사유재산 건드렸다고 네가 소송 걸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네 건 건들 거예요. 조밥이니까. 기업 거는 못 건들죠. 왜냐면 그 변호사 뭐라고 돼가지고. 근데 뭐 이거 누구 건데? 김학현? 에이씨 부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어디 모래성 같은 거 지어놓고 지 거라고 사유지 그냥 갖다가 그냥 빵 차는 거지. 광명시청이. 어쨌든 다 썼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대가리가 아파요. 자, 근데 문제는 봐봐. 근데 이 부관이라는 거를 행정청이 왜 걸었을까요? 그만큼 어떤 거니까 행정청 입장에서는. 네가 건축을 해. 건축을 하는데 우리 광명시청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어때요?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지을 때 꼭 어린이집이랑 이거 지으라고 했단 말이야. 초등학교 지으세요. 아파트 단지 안에 지으세요. 근데 건축사가 안 지었어. 그럼 광명시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존나 중요한데 이걸 왜 안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요. 뭘 죽여? 없애야지. 허물어. 개빡쳐가지고. 허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누가 개빡쳐요? 나 아파트 다 지어놨는데. 그렇죠. 건설사가 개빡치죠. 그럼 또 어디로 가요? 그렇죠. 법원으로 가는 거야. 꽹가리 존나 치면서. 그때 법원에서 뭐라고 해? 아니 부관이 위법했네. 아이 뭐 그거 안 했다고 건물을 부십니까? 그거 몇 억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는 존속시킨 채 뭐만 그거 그냥 부관만 취소시켜. 그래서 법원에서 부관 위법, 부관 떼셈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그거 무조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에요. 아, 입법, 사법, 행정 나뉘죠. 그렇죠. 법률랑 그럼 행정청에서는 또 뭐라 해? 법률랑 그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 법원? 네가 뭔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견해가 대립이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쟁점은 뭡니까? 행정청이 부관을 법원이 뗄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이 세 가지가 나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누가 어디에 개입한 거예요? 사법부가 행정부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가 뭔데가 되는 거예요. 사법부에서는요. 네가 잘못했네. 네가 지금 행정 권력을 휘두르고 있네. 우리는 국민의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해서 사법부는 그렇게 하는 거고 행정부는 좆가쇼라고 하고 있는 거고 개입하지 마쇼. 그런 거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씁시다. 쟁점 뭐다? 쟁점 부관만 취소가 가능한가요? 누가? 법원이 부관만 취소 가능? 첫 번째 견해 뭐죠? 오케이. 첫 번째 견해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불가 절대 안 된다. 첫 번째 견해는요 그냥 다 취소해라요. 왜? 첫 번째 견해가 본 거는요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일단은요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둬야 되는 게 뭐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알아야 돼요. 자 기속행위는 뭐고 재량행위는 뭘까요? 기속행위 계속하는 기속인데 갑자기 계속이 왜 나와요? 기속행위는요 요건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럼 그 행정청에서 바로 허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행정청은 그냥 그거에 따르면 됩니다. 법령 요건이 충족되면 그냥 바로 하이패스. 저 이거 하러 왔는데요. 저 이거 건축 허가 해주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건축한다고요? 아이고 관련 법령 봐야 되는데 봤더니 뭐야? 기속행위야. 그냥 그럼 뭐야? 프리패스 꽝. 근데 쫄랑쫄랑 왔어. 재량행위야. 그건 뭐야? 법령 요건 다 충족해도 싫은데? 할 수가 있습니다. 재량행위는 진짜 누구의 재량이니까? 행정청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뭘 붙이는 거야? 부관을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냥 해주긴 좀 그렇고요. 뭐 한 돈 500만 원만 더 내세요. 부관. 띠꺼운데? 김학현 빼고 하세요. 막 부관 막 붙여 그냥. 재량행위니까 막 붙이면 됩니다 그냥. 기속행위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네가 마음대로 해라, 허가를 무조건 해라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요건이 충족돼요. 요건 충족 시 어떻게 된다? 기속행위는 뭐예요?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재량행위는요, 요건이 충족돼도 요건 충족 시 행정청은 뭐해? 행정청 재량에 따라서 인허가를 내줍니다.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견해는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과는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 견해는요, 재량행위일 때 씨불가예요. 왜 씨불가가 된 겁니까? 이때는 얘네의 논리는 뭐예요? 주장은 뭐예요? 얘네의 주장은요, 재량행위에 붙은 부과는요, 누구의 재량권입니까?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조져놓은 거예요? 사법부가 조져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에 위배된다? 삼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뭐야? 도전이다. 행정부에 대한 도전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관을 법원이 취소,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한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삼권분립 위법이다. 이런 결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근거로, 이런 논리로 조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결 어떻게 하래요? 해결책? 뭐해? 부관이 위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뭐라 했어요? 부관이 위법하니까 이거 떼세우라고 했죠. 근데 그 부관은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법이면 얘도 위법이네. 다 조져. 다 없애. 없앨 거면 뭐 해라? 다 없애세요. 왜 얘만 똑 야비하게 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요, 뭐까지? 없애면은 행정청이 좋은 거. 그러니까 논리에 맞추려면 다 없애는 게 맞지 않냐, 어떻게 그것만 싹 떼냐라는 거죠. 이거 기업 편이 봐준 거 아닙니까? 사법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광명시청 입장에서는 그 부관이 진짜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법하다며. 그럼 이제 광명시청 입장에서는 뭐야? 그러면 이것도 위법하겠네. 들어 누워. 씨발 하지마 이렇게 들어 눕는 거야. 그래서 전체 행정행위를 취소해라. 그렇게 부관만 똑 떼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기속행위에 붙어있는 부관? 그래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럼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왜? 일단은요, 기속행위 자체가요, 기속행위는요, 애초에 행정청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이미 법으로 다 정해놓고는, 못하게 막아놓고는, 그럼 여다가도 뭐 부관이나 그런 거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기속행위 자체,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속행위에다 붙인 부관이 위법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관은? 당연히 취소되고 이 기속행위는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부관만 똑 떼고 이것만 이행하면 돼요. 정해진 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에서는요, 재량행위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속행위는요, 어차피 법으로 정해놓은 거 바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행해야 되는 게 부관으로 괜히 지랄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부관이 없어도 어차피 이행이 되는 겁니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부관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재량행위에서 쟁점은 뭐야? 이거예요. 재량권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삼권 분립이지 않냐. 행정청이 하는 거 내비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속행위만 어쩔 수 없다. 기속행위는요, 어차피 이행하는 거예요. 부관이 붙든 안 붙든 이행은 해야 됩니다. 주된 행정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얘만 뗄 수 있어요. 부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속행위일 때. 몇 번째 견해? 이거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견해거든요. 두 번째 견해는 이제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예요. 왜일까요? 자, 지워도 돼요? 다 정리했어요? 김학균 이해되고 있어요? 준서 이해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견해. 자, 두 번째 견해는 뭐야? 가능, 불가능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요, 그러면 그 부관이 그만큼 중요해? 라는 거에 대한 그 경중을 따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얘 기본 입장은 뭐냐면, 부관이 여기서 얘기하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적 요소인 경우와 아닌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야 돼요.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관만 취소가 됩니다. 얘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 왜냐면은 이 부관이 그렇게 딱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주된 행정행위가 본체잖아요. 그럼 부관만 똑 떼도 되잖아. 이거 굳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야. 얘는 그래서 부관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한 거면 어떡해? 사실상 부관이 본체였어. 애초에 이 부관 안 달았으면 난 이 행정행위 허가 안 내줬어. 아파트 건축한다고요? 어린이집을 안 지어? 난 이럴 거면 애초에 안 해줬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안 지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취소해야 되네. 얘는 그래서 부관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행위 전체 취소해라. 그래서 본질적 요소냐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죠?
위법한 부관이 본질적 요소면은 그 자체가 문제네. 그렇기 때문에 다 꺼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첫 번째랑 일맥상통하죠. 얘는요 세 번째 견해 스포 때리면 세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왜냐면 세 번째 견해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결국 부관은 부차적인 거잖아. 종속적인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뭐도 아니다. 행정청의 재량권에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쉬워요. 이게 끝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뭐다? 세 번째 견해다. 세 번째 견해는 뭐죠? 세 번째 견해는요 부관만 취소가 가능하다. 쌉 가능해요. 얘는. 돼. 언제든 때. 맘대로 때. 백날 첫날 때. 왜? 어차피 뭐니까? 내 기본 입장은 뭐야? 어차피 뭐야? 부관은 뭐일 뿐이다. 부관은 부차적인 거다. 왜 여기에 목숨 거냐? 그 다음에 그럼 그거에 대한 논리. 얘가 제시하는 논거는 뭐냐? 첫 번째로 일단은 뭐야? 법관이 부관만 취소를 해요. 그럼 또 뭐 하면 돼요? 어차피 니들 또 붙일 거 아니야. 이거 부관 취소했어. 그 다음에 니들 또 부관 붙일 수 있잖아. 재량행위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재량권을 침해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한반복하고 결국 니들이 재량행위라서 승인 안 해주면 니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게 왜 재량권 침해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 그러면 행정청에서 무관 또 붙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뭐야 니들 좆대로 하는 거니까 침해한 거다 안 한 거다. 재량권 침해 안 한 거다. 그래서 재량권 침해가 아닌 거예요. 이거 2번, 3번도 다 재량 행위의 경우에서 다 재량행위입니다. 기속행위 때문에 기속행위는 그냥 딱 정해진 거예요. 법대로 가. 언제든 뗄 수 있는 거죠. 기속행위는. 왜냐면 애초에 절대 불가능하다고는 첫 번째 견해에서도 기속행위에서는 그냥 뗀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지금 우리는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재량. 네, 다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에 있는 부관을 뗄다 붙였다를 할 수 있냐를 얘기를 한 거야. 누가? 법원이. 왜냐면 법원이 봤을 때 이 부관이 위법해요. 위법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행정소송을 이제 건 거야. 학현이가 이제 지가 건물 지었는데 광명시청에서 계속 지랄해. 그래가지고 이제 개빡쳐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받아온 거야. 이 부관은 위법하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견해에선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보고 세 번째는 그렇게 봤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실제로 만약에 부관이 취소 가능하냐라고 법원에 문의가 들어가면 어떤 견해를 취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쵸? 왜? 법원은 말 그대로 뭐만 해준 겁니까? 판결만. 법에 위법했냐 위법하지 않냐만 판결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간 거야? 쫄래쫄래 가가지고 광명시청에 들이미는 거야. 조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광명시청이 좆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넌 뭐 하는 거야? 다시 법원 가서 행정소송을 거는 겁니다. 광명시청 대 김학현으로 맞짱 뜨는 거예요. 근데 너가 이기면요 승인해줘야죠. 그때는 승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정소송까지 가는 게 이제 대가리가 아픈 거죠. 그럼 이제 누구랑 맞짱 뜨는 거니까 행정소송은? 아니지, 광명시청하고 맞짱 뜨는 거지. 오케이? 근데 결국에는 이 부관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워도 돼요? 결국 근데 이 부관이라는 거는 보니까 뭐라고요? 비싸다고요? 부관은 행정청의 탄력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탄력적인 게 뭐예요? 탄력적이다. 그렇죠. 유도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부관을 붙임으로써 봐봐. 우리 인구가 많은 데서는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학교를 짓게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인구가 없는 데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부관을 하겠죠. 뭐 마을버스가 여기까지 오게 하든가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진짜 그 행정구역, 광명시의 어떤 특색에 맞는 아니면은 뭐 서울의 특색에 맞는 뭐 수원의 특색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탄력적인 법령 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뭐가 또 문제입니까? 행정청이 부관을 이용해서 폭정을 휘두를 수도 있는 거죠. 뇌물 가져와. 부관을 말도 안 되는 걸 쳐박아 막. 150층 아니면은 건물 허가 안 내줘. 예? 150층이요? 꼬우면 뭐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횡포를 부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 누가 개입하는 거야? 사법부가 와가지고는 지랄하지 마소. 이렇게 깔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야? 통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래서 그런 작용으로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거를 또 정리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긍정적 효과는 뭐예요? 그냥 얘기해봐. 긍정적 효과? 탄력적인 법력 집행. 부정적 효과는 과도한 개인 통제. 행정청의 과도한 개인 통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잘? 해결책은 뭐야?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균형을 맞춘다. 잘 여기서 긍정적 효과 뭐라고요? 탄력적인. 누가? 행정청이. 그러니까 이제 부관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이거 부관의 효과예요. 부정적 효과는 행정청의 과도한 개인권 제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개인
개인권 침해라기보다는 제한. 나와 있는 걸로 쓰자. 그래서 뭐다? 사법부의 통제. 이런 끝이 아닙니다. 이런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보기가 있죠. 뒤에 5번을 보세요. 뒤에 넘겨보시면요. 5번 문제의 보기를 해석해놔야 됩니다. 왜? 너네 보기 어차피 그대로 나오잖아. 못 고치잖아. 고칠 수도 있죠. 그래봤자 뭐 사람 이름만 고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5번을 보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 5번을 빨리 읽어보십시오. 눈깔로. 빠르게 읽어봐. 학현이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너 이해 못하면 애들 오늘 쉬는 시간 없습니다. 자, 보자. 자, 상황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거. 아하. 학현아, 야, 다 조용해라. 여기서 나온 행정행위는? 아이씨. 주된 행정행위가 뭐죠? 무한 붙이기. 씨발로 막! 전당 설치. 예! 행정행위요. 주된 행정행위. 그냥-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이 행정행위죠. 아, 방금 말하려고 했는데.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관이 뭐죠? 그래, 그거에 대한 부관이 담장 설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안 했어요. 누가? 설치하는. 갑이 담장 설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이거 부관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위법해, 안 해? 피해요. 위법해요. 그래서 이행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법원으로 갔죠. 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죠? 된다. 뭐가 된다? 맞다. 담장이라는 그 담장 설치라는 부관이 뭐다? 담장 설치라는 부관 뭐다? 위법하다. 위법하다라고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담장 설치가 위법이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요,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부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봤죠.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견해에 가까워요?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견해로 보면 되죠. 아니면 두 번째 견해일 때 이게 그렇게 본질적이네요. 그렇죠. 본질적 그렇죠. 그렇게까지 생각이 가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쓰세요 이제 상황 정리. 첫 번째 뭐예요? 행정행위는 뭡니까? 뭐라고요? 숙박시설 건축 허가죠. 그렇죠. 이게 지금 행정행위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관이 지금 뭐죠? 담장. 담장 설치죠. 그럼 여기서 생긴 문제는 안 했어요. 부관 미이행. 이렇게 쓰면 이해해요? 이해하죠 이거? 부관 미이행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행정행위, 부관, 문제, 그리고 소송이죠. 소송은 뭐였어요? 갑이, 부관, 취소, 청구. 근데 누가? 법원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요. 법원의 태도를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법원은 어떤 태도를 지녔다? 보기의 법원은? 이거 취소 가능하다라고 한 거죠. 왜? 이거는 뭐니까? 그냥 쭉쭉 얘기해봐 이제. 니들 대가리 속에 있는 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떤 생각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견해는 지워. 재량권에 침해하지 않아도 자, 두 번째 견해로 보면 어떻다? 이 담장 설치는? 본질적인. 그렇죠.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세 번째 견해로 보면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해도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침해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법원은. 그럼 이 결과의 의의는 뭐죠? 자, 그럼 봐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 자, 법원은 그러면은 건축 자체는 어떻다라고 본 겁니까? 건축은 합법이다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위법이에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됐어요? 허가는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주된 행정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의 건축 허가 승인은 유지된 거예요. 이미 허가받은 상태라는 거니까. 그러면 뭐만 떨어져 나간 겁니까? 담장 설치. 왜냐면 위법하다고 법원이 했으니까. 부관 설치, 담장 설치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숙박시설 사용 승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숙박시설 사용 승인은 어떻게 돼? 행정청의 재량에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 이거 기속행위야 재량행위야? 재량행위요. 어떻게 알아? 재량행위. 어디 갔어? 본질적이었어요. 숙박시설 건축 허가인데요? 아니, 재량. 이거는 아니, 쌤. 이거는 숙박시설 사용 승인인데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예요. 근데 지금 얘 봐봐요. 숙박시설 건축물의 사용 승인, 숙박시설의 사용 승인은 무슨 행위인데?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속단하고 문제 풀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숙박시설 건축 허가랑 사용 승인은 다른 얘기예요. 당연하죠. 이게 허가가 났다고 이게 허가가 났어? 지금 신청하였다고만 했잖아요. 모르잖아요. 하지만 뭐는 가능해요? 숙박시설 건축 가능. 사용 승인은 계속 신청 가능. 근데 만약에 이게 재량행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해주는 안 해줄 수도 있죠. 왜? 밑보였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행정청이 응? 안 해? 안 할 건데 재량행위잖아. 그럼 또 이제 뭐 하는 거야? 행정소송 가는 거야. 얘네 꼬장 부려요 이러고 또 법원 가야 돼. 됐죠? 이거 뭐 하면 돼요? 2달 동안 외워요.
외우면 됩니다. 쌤 근데 그냥 허가 안 떨어져도 쓰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죠. 아까 그랬잖아. 그러면 행정명령으로 그냥 에이씨 이러고 차버린다고 네 몰에서. 그러면 갑에 건축허가 승인 유지되는데 숙박시설 사용 승인은 계속 신청, 계속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용은 지금 못하는 상태예요. 신청을 이익을 계속 바꿔먹으면 그렇죠. 이게 승인 안 나면 나는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뭐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살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지금?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 안 됩니다. 주거 건물이 아닙니까? 이거 이제 귀때기에 있는 털세포 봐야 됩니다. 아우 왜 뒷대기로 넘어갔어요? 귀때기입니다. 쌤 그러면 귀에 털 뽑으면 소리 안 들려요? 너 씨발 그 제모를 어떻게 할래? 달팽이관 안에 있는 거야. 이게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 뭔지 아시죠? 근데 달팽이관을 칼로 자른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단면이에요. 달팽이관을 잘라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밑에 얇게 기저막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더라 이렇게? 털세포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달팽이 관의 안에 있는 털이에요. 제모 못해요. 그래서 고막을 지나서 이렇게 쭉쭉쭉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팽이 관이 이렇게 있으면 기저막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기저막은. 이거 이해돼요? 예. 기저막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김학현 이해돼요? 네. 준서 이해돼요? 쭉 된 거야. 그거 털도 이렇게 위에 뚜뚜뚜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저막이 뭐 하는 거라고 합니까? 소리에 그렇죠. 이 기저막은 뭐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저막과 털세포가 중요한 겁니다. 기저막은 뭐 하는 거다? 주파수를 구분합니다. 주파수가 뭐예요? 소리의 높낮입니다. 소리의 세기는 뭐예요? 헤르츠. 그게 데시벨이다. 헤르츠가 높낮입니다. 그러니까 초당 진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리가 어때요? 높아요. 그렇죠. 높은 소리가 나요. 초당 진동 횟수가 낮으면요. 낮은 소리가 나죠. 저음. 오케이? 그 다음에 털세포는 뭐 하는 새끼예요? 기저막 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흔들리지. 귀 바깥에서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어디로 갑니까?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이 되면, 왜냐면 달팽이관은요 림프액으로 차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된대요?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에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 즉 여기서부터 떨려요. 이제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어디까지 쭉 가요? 끝까지. 안쪽까지 이어져요.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읽다 보면은. 왜? 헤르츠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가 다릅니다. 너무 울려요. 왜냐면요 지금 이거는 저음이죠. 처음이에요? 이건 저음이죠. 둥둥둥 거리잖아요. 고음이에요? 아니요. 저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이거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닌데, 어쨌든 자 이때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소리의 높낮이가 100Hz가 들어와요. 100Hz가 들어오면은 우리 귀에 어디까지 쭉 올까요? 중간. 안까지 들어와요. 기저막은요, 야 여기 봐봐. 여기서 기저막은 바깥쪽일수록 더 단단해요. 그래서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예요. 자, 그래서 요거 기저막 거시기 좀 하겠습니다. 파동이 헤르츠죠, 헤르츠. 이거 알아요? 네, 헤르츠가 뭐예요? 진동수. 초당 진동의 수죠. 1초에 100번 진동하냐, 1000번 진동하냐. 높으면 높을수록 이시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요. 근데 그 초당 진동의 수가 낮을수록 뭐가 나와요? 최준원 목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기저막 특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어디다? 바깥쪽 어때요? 바깥쪽 단단. 그러면 뭐예요? 단단하니까 높은 주파수를 인식하고요. 근데 안쪽일수록 어때요? 물렁이에요. 맞아요. 말랑해요. 물렁. 그래서 낮은 주파수. 그래서 이제 높은 곳은 그냥 높은 소리가 나면 막 삑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럼 그냥 귀만 아프거든요. 근데 저 베이스 소리 계속 쳐들으면 대가리가 아파요. 왜? 안쪽까지 졸라 들어오는 거야. 소리가 둥둥둥 울리는 거야. 기저막 특성 이제 알았죠?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러면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 기저막의 길이는 짧을까 길까? 짧아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높을수록 왜? 바깥쪽만 하니까 높을수록 이게 기저막이 여기만 흔들리겠죠. 낮을수록 기저막이 안쪽까지 흔들리겠죠. 이건 이해되나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 주파수 높을수록 어떻다? 진동하는 기저막 길이 어때요? 짧아요. 맞아요. 이렇게 정리만 하면 일단 기저막 특성은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가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단. 저게 차폐 현상이라는 건데, 차폐 현상은요 3문단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쳐박아 놓고 갑자기 저걸 썼기 때문에 애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산문단 맨 마지막 하고요. 이따 보기에서 써먹는 거예요, 저거는. 여기서 지금 저렇게 얘기해봤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알겠나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그냥 얘기만 해주면요. 기점막이 진동하는 정도는요. 기점막 바깥쪽에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점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를 지나는 후에는 갑자기 어떻게 된대요? 급격히 감소한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소리가 겹쳐 들어오면요. 하나가 묻히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소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애는 묻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따가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갔다가 갑자기 푹 줄어들거든요. 오케이? 니 그리고 준원이 그만 만져. 팔, 손, 불순한 손 저거. 냄새 왜 맡아요? 야, 저래도 좋대? 그러니까요. 다 매력이죠. 저게 매력이라고요? 그 다음에 산문단. 자, 기점막이 진동하면 털세포가 반응해서 뭐가 나와요?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자, 기점막이 진동하면 그 기점막 위에 누구 있는데? 털이 있었잖아요. 그 털이 울랑울랑울랑 하면 뭐가 나온대요? 전기 신호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과정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과정. 첫 번째 뭐예요? 기점막이 어떻게 하면? 기점막이 진동하면 어떻게 돼? 짠. 털이. 쌍. 그럼 이게 뭐예요? 전기 신호 발생하죠. 그러면 이 전기가 발생한다.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가까이 있는 털세포일수록 털이 휘는 정도가 많대요. 부룩부룩 휘어 막 털세포가 최대로 진동하는 거니까 뭐 제일 바깥쪽이겠죠? 걔는 어떻게 되겠어? 으아 하고 휘겠죠. 계속 진동하니까. 근데 그 진동수랑 뭐가 같다? 털이 휘는 수랑 같대요. 그래서 주파수가 아이쌍 뭐야? 따라서 털세포마다 이거는 뭐야? 세포마다 휘는 횟수가 달라요. 그 말은 뭐다? 기점막마다 인식하는 헤르츠가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대 진동 부위 근처 털세포가 제일 많이 휘어지고 최대 진동 부위 털세포가 가장 많이 휘어지는 거 보니까 털세포마다. 이 말은 뭐다? 기점막마다. 그럼 이 말은 또 뭐다? 특정 기점막 구간이라고 하자. 참고로 여기다는 계속 달 거예요. 계속 쭉쭉 달 겁니다. 쭉쭉 이어서 갈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좆됐네. 어디까지요? 요거까지 이어서 할 거예요. 미리 죄송. 자, 그러면 전기 신호가 발생해요. 봐봐. 근데 밑에 보시면 근데 이 전기 신호가 어떻게 한대요? 신경 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들대요. 그러니까 털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고 이 전기 신호가 털세포 안에서 뭐를 하는 거야? 털세포 안에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뿅 만들어서 그 전기 신호가 뭘 하라고 하는 거야? 털세포한테? 야, 물질 만들어! 라고 또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전기 신호 발생하고 이거를 내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털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 방출. 그러면 이게 누구를 흥분시켜요? 학현이를? 멀쩡한 애를 왜 흥분시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신경섬유를 흥분합니다. 인접한 신경섬유 흥분. 자극한다요. 자극한다. 인접한 신경섬유 흥분시켜. 그러니까 자극시켰다라는 소리예요. 신경섬유를 자극시킨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요.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왜냐면은 봐봐. 지점하게 한 번 진동할 때마다 한 번 흥분하는 거예요. 그건 800Hz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800번 흥분. 800번 그렇죠. 800번 흥분하는 거야. 800번 흥분하는데 이 흥분 횟수가 뭐예요? 주파수의 일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특정 기점막 구간마다 인식하는 주파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특정 구간의 기점막이 진동하는 횟수는 해당 신경섬유가 흥분하는 횟수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높낮이를 인식하는 거예요? 기점막이 진동해서 털세포 반응하고 전기신호 나온 다음에 이게 나와서 이게 한 번에 나온 건데 그게 1초에 800번까지도 되는 거지. 인식은 있지 않았냐? 왜냐면 봐봐. 여기서 보면요. 왜냐면 이게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보시면요. 0에서 800Hz 차이예요. 그 못생긴 애들 딱 보내. 앞에 봐. 못생긴 애. 누구 말했는지 모르겠다. 거기 못생긴 애. 정연. 자, 보세요 여기. 그래서 근데 이게 뭐야? 흥분은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요 왜? 어떤 구간에서는 700 이상 못 들어요. 왜? 700번까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어떤 구간은 100밖에 못 들어요. 왜? 100번 흥분하는 것까지밖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리밋이 걸려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구간만 얘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우르륵 떨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제일 바깥에 있는 기점막이 제일 많이 떨고 높은 헤르츠를 인식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경섬유의 흥분으로 생겨난 신경 신호는 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쭉 가는 거야. 신경 신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요? 신경섬유 따라 생물이 이래서 띠꺼워. 과정 다 써야 돼. 생명수.
신경섬유를 따라서 어디로 가요? 중뇌. 그 다음에 중뇌 거쳐서 대뇌의 여기로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기저막이 진동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1차 청각 피질은 얼굴 쪽에서 뒤통수로 이어진 띠 형태로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얼굴이랑 뒤통수랑 이어져 있대, 이렇게 1차 피질이. 근데 저 피질이 뭐야? 얼굴 쪽에 있는 부위면 어디랑 연결이 돼 있대요? 기저막의 안쪽 부위랑 연결돼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얼굴 쪽에서는 뭘 인식할까요? 어떤 주파수? 낮은 주파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차 청각 피질까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1차 청각 피질 구조는요, 얼굴 쪽이면 어디랑 대응돼요? 기저막 안쪽.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낮은 주파,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그 다음에 뒤통수 쪽이면 어떤 기저막? 그렇죠. 그래서 얘는 높은 주파수. 그래서 대뇌에서는 어디가 흔들렸는지, 어디가 흥분했는지를 다 따져가지고 높낮이를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흔들렸는지, 그 다음에 어떤 주기, 몇 헤르츠로 흥분하는지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한대요. 누가? 대뇌가. 그래서 대뇌는 어디가 뭐라고 쓸까? 괜찮아.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는 위치, 이거는 주기. 종합적으로. 그래서 뭘 판정한다? 높낮이를 판단한다. 됐나요? 10분 쉬었다가 아까 학현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달리는 버스에서 너 점프하면 뒷좌석으로 순간이동해? 그러지 않아요? 와저 미치세요. 선생님 근데 보트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아니 관성. 야 아니 관성이라는 게 이거를 설명해야 돼? 너가 차에 이렇게 타고 있어요. 차가 100km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너도 몇 킬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도 100km예요. 그러면 너가 여기서, 그러니까 너가 차 위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점프를 해요. 폴짝 뛰어요. 그러면 너도 어쨌든 몇 킬로로 날아가고 있는 건데요. 100km로 날아가니까 그대로 이렇게 같이 간다고, 차랑 이렇게. 차랑 같이. 쌤 그럼 점프했다 다시 내려오면 차에 다시 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르죠. 왜냐면 네가 점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 마찰이 얘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차보다 살짝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버스 안에서는 다르고 너 해봤어? 해봤어. 기자들랑 순간 이동했으면 안 되겠어? 그 기자를 순간 이동했어? 살짝 되지 않아요? 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를 타다 갑자기 버스가 멈추면 너 어떻게 돼? 앞으로 나와요. 왜? 저도 같이. 그래, 관성이잖아. 버스가 50km로 가다가 급정거를 해. 그럼 버스 멈췄지. 근데 넌 여전히 몇 킬로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쏠리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면 너 어떻게 돼? 뒤로. 왜? 너는 정지해 있지만 버스는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근데 달리는 버스에서 씨발 갑자기 점프를 했는데 네가 뒷좌석으로 어떻게 가? 같이 가지.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똑같습니다. 너도 똑같이 같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락하는 것보다 네 허벅지가 더 큰 힘으로 널 위로 밀어야 돼요. 그러면 위로 밀면 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네가 그거를 이렇게 뛰려고 하기 전에 안 뛰어질 거예요. 왜요? 이거 어떻게 중력 가속도라고 알아요? 아니 왜요? 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돼요? 저희 수업 나가서 야, 너 과학 학원 다녀? 아니요. 다녀. 너 과학 등록해. 이따 데스크 가서 저 과학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자,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나 봅시다. 자, 18세기 중반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한 복고주의 미술 사조다. 결국 뭔 얘기 나왔어요 지금? 신고전주의 나왔죠?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가 다시 등장한 거, 계몽주의가 영향 줬다. 왜? 계몽주의자들은 기존의 로코코 미술, 귀족들의 향락 주제라고 기교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경박부도덕이라고 비판을 했대요. 그들은 근대적 시민사회 세계상에 걸맞는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뭐에? 정제된 형식 및 엄숙한 강조하는 고전미술은 그들의 관심에 부합했대요. 즉, 뭐 하면서 나온 겁니까? 기존에 있던 귀족들이 좋아하던 로코코 까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배경이 나왔습니다. 여기는요. 몇 세기? 지금 로코코 캐릭터 이름 아니에요? 그 어디 나오는지 아니야? 로코코가 어디 있는지. 캐로로 말하는 거 아니야? 캐롤 아니야? 그거 어디 있는데? 얘들아, 무시해. 아픈 애한테 계속 그러지. 먹이를 주지 마세요. 계몽주의 영향으로 누굴 깠어요? 로코코 비판했죠. 로코코 왜 비판했어요? 향락 중심이라고. 그 다음에 얘네 미학적 아름다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밑에. 자, 그래서 고전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 보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 관점에 따른 아름다움이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 등의 객관적 형식 특질이다. 플라톤은 아름다운 것 치곤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뭐 황금 비율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다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비례가 없죠. 막 만들어진 거죠. 세포 분열을 어떻게 한 겁니까 도대체? 부모님이 좋은 거 줬는데 세포 분열을 어떻게 한 거냐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게 없어. 난 방해꾼이 있어서. 쌍둥이 인정.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둘 다 서로 방해했어요. 본질적으로 불렀어?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또한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한 비례, 즉 기하학적 조형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예요? 자, 얘가 얘기한 미학적 관점은 어떤 거예요? 수학적으로 적절한 어떻다? 아름다움은? 비례. 아름다움은 뭐다? 적절한 비해, 비례, 조화, 질서, 즉 객관적 특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비례, 조화, 질서인 객관적 특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아름다움은 뭐예요? 누가 봐도 어떻게? 와, 개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가끔 이제 보면은 진짜 우리가 이쁘다고 하는 아이돌들은 이 뭐 여기랑 여기가 비율이 이렇게 딱딱딱 맞는다. 그런 게 이제 요걸로 본 거죠. 이런 미학적 관점으로 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플라톤이 뭐라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것 치고 비례를 갖추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가지고 라톤이 형 플라톤이 한마디 했다. 플라톤은 여기 관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대요? 조형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기하학적 조형성을 갖췄으면 아름답다 이 소리입니다. 당연한 소리라서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 1등 1등이 아닌데. 못생겼다는 걸 그렇게 못생겼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1대1이라고. 1대1 맞죠? 지금 너 방금 이렇게 하면서 이 존나 남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 수립한 누구? 켈만이 형 나오죠. 빈 켈만이 뭐랍니까? 그리스 미술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아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유한 위대한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고대 그리스 가져와라. 왜냐면 고대 그리스 미술 옛날 사람들이 조각한 거 봐봐. 어때요? 비율 딱딱 맞춰가지고 그냥 식스팩 딱딱딱 해가지고 이 가슴 근육 빡 하고 여기 빡빡빡 그거 다 비례가 맞대요. 상상하지 마. 왜 이렇게 웃어? 그런 게 다 비례가 다 맞게 맞춘 거래요. 다비드 조각상 그런 것도 다 비례 뒤진대잖아요. 여기는 뭐야? 빈 켈만 얘기 좀 합시다. 빈 켈만. 켈만 형이 뭐 했다? 어디가 지리는 거다? 고대 그리스가 뭐다? 짱. 지린다. 예. 참된 예술이다 이게.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 예. 그래서 그 고귀한 단순성이란 뭐다? 완벽한 비례다. 그 다음에 뭐야? 고요한 위대함은 뭐다? 내면의 평정, 감정의 절제. 자, 할게요. 그래서 감정의 절제,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식적 숭고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일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닌 겁니다.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육체미 플러스 정식적 숭고가 합쳐지면은 절대미가 구현이 된다.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빈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다.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붙잡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현. 이거 안 읽을게요. 네. 정리만 할게요.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렸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니들이 읽으면 나와요. 그냥 뭐야? 어떻게 그렸대? 매끈, 표면, 뚜렷한 윤곽선. 이거 정리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건 내가 따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다? 아우 씨 특징 뭐예요? 쭉쭉쭉 얘기해봐 그냥. 매끈하게 처리된 표현. 균형 잡힌 안전. 왜 웃는 거야? 나대지 말래잖아 도구가. 가만히 좀 있으래. 그 다음에 뭐예요? 뭐를 강조했어요? 색채. 그렇죠. 뭐보다? 형태.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한 겁니다. 예, 색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태 강조, 뭐보다? 색채보단 형태를 강조했다. 뭐 싸고 오고 싶어요? 뭘 원해? 그러니까 싸고 오고 싶다는 소리 아니야. 싸고 와. 왜 이렇게 장애가 많아 오늘? 갔다 와. 여기는 인지장애, 저기는 요실금. 화장실 몇 번 가는 거야 오늘? 방해 아닌데. 뭐 살인자가 자기 살인자라 하냐?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주제는 뭐로 했대요? 애국적 기세보 영웅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았다고 했죠? 주제는 뭐예요? 영웅. 쭉쭉 써. 그리고 얘는 어떻게 했대요? 근데 얘들은 이 영웅의 표정을 어땠대요? 침착. 그러니까 감정을 절제했대요. 왜? 감정을 절제하면 뭐가 되니까? 멋있으니까. 씨발. 넌 써라. 감정 절제가 즉 그들의 뭐를 표현한 거다? 정신적 승부와. 도덕성 새끼야. 저 앞에 나와서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해도 돼요? 낭만주의 해도 됩니까? 이번엔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는 뭐래요 이번에는? 얘는 뭐 한 거야? 신고전주의 미술을 거부하면서 나왔대죠. 왜? 신고전주의에서는 감정을 어떻게 했어요? 하지만 얘는요? 표현. 감정을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 미술사조래요. 그래서 깐 겁니다. 오케이? 예요. 배경 뭐야? 나요. 아이씨 그냥 무조건 깐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얘는 뭐다?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개인
그 뭐야 주관적인 특질을 더 강조한 거죠. 아예 반대죠. 그래서 그딴 거를 비판했다. 누가? 헤르더라는 놈이 나오네요. 헤르더가 뭐래요? 사람 이름이. 아이씨. 아니 애들이 왜 다 갑자기 학교리처럼 사람 이름이 말라 그랬는데 1차원적인 대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닥터 바이러스 헤르더가 뭐래요? 씨발 사람 이름이. 바이러스 너무 센데? 헤르더는 각 개체랑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빈켈만이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이고 보편적 이상으로 여긴 것을 문제 삼았다. 자, 그래서 헤르더 일단 뭐야? 빈켈만 깠어요. 왜 깠어요? 그리스 미술을 고대 그리스가 왔다라고 했잖아. 하지만 헤르더는 고대 그리스만 그렇게 취급하면 어떡하냐라고 깐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시간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여 고대 그리스 미술의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풀고 그것을 무당하여 주장한 빈켈만이 예술가는 시대 착오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니까 뭐야? 오바다. 그 빈켈만은 오바다. 개체성을 강조한 헤르더의 사상은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 이 개인의 이 각신을 초월해서 왜? 따라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냥. 왜냐면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그냥 따라라고 했잖아요. 왜? 저 새끼는 뭐 했으니까? 완벽한 비를 추구했으니까. 근데 헤르더가 봤을 때는 따라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에서 더 어떻게 해야 해? 추월해야지. 너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개못생겼다. 아니 살에 들렸는데 얼굴이 막 학현이 근데 고대 그리스 미술의 시대를 초월하는 빈켈만이 주장했는데 헤르더 미술의 시대에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 초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빈켈만은 뭐 했어요? 고대 그리스 미술의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했대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의미는 A인데 그 A 알파를 부여해.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를 거기가 뭐 초월했다. 거기서 막 너무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거잖아 그냥. 그럼 헤르더는 이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 좀 더 초월한 다른 미술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초월한 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헤르더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너무 초월해서 그냥 너무 절대시한 게 문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왜? 빈켈만은요 고대 그리스 미술이라는 거는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이게 미술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그게 초월한 거라고. 그 초월해서 그냥 아예 그냥 빡 얘기를 한 거야. 야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뭐. 지금 헤르더가 사람이냐는데 아 사람이라고 장인이나. 이거 학교에서 알았는데. 팬이한테 장인지 비계말만 사람이라는데요 인생에서 둘 다 사람이에요. 헤르더가 빈켈만을 비판했어요. 뭐라고? 고대 그리스 미술 절대시한 것. 이거예요.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시한 걸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뭘 더 중요시한 거예요? 개체성, 그 다음에 시대성을 강조했다고 나오죠 지금. 개체성을 강조하는 헤르더의 사상은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각성을 촉발했으며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개체성 강조 됐나요? 그러면 얘들은 뭐가 아름답다고 본 걸까요? 아까 위에는 그런 객관적 특질들이 그거라고 봤지만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 낭만주의. 왜? 개인의 감정이라는 게 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저거는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아름다움이란 뭐다?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오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학적 관점, 얘네가 얘기하는 미학적 관점. 이건 뭐예요? 아름다움은 뭐다? 사물을 간조하는. 감각적 즐거움이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곧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똥오줌 보고 웃으면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너에게는. 너네가 지금 이시연이 계속 김학현 보고 웃죠? 너에게 김학현은 너 아름다워. 아름다운 겁니다. 갑자기 정색하네. 이래서 사람들은 배워야 돼요. 맞아요. 배우고 나니까 달리 보이죠? 안 웃기지 갑자기. 예. 결국에는 뭐야?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아름다움은? 제 마음속. 아니 새끼야 씨 그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속이라고. 바라보다. 그럼 바라보다라 하면 되지 왜 관조라고 너 같은 새끼는 틀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덜한 새끼는 틀리게. 야 관조하다는 문학에서도 나와. 화자의 관조적 태도. 그래서 누구 나와요? 누구 나와? 그래서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는 미학적 관점이랍니다. 왜? 보고 어떻게 느끼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똥오줌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왜? 니들 맨날 똥 얘기 나오면 존나.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건데, 자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이나 악마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등 신고전주의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새끼들로 확장된대요. 왜? 신고전주의 입장에서는 유령이 뭐 어떤 비례가 있습니까? 객관적이에요? 그러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얘는 어떻게 본 거야? 그런 거에 관심을 둔 거예요.
왜? 그런 것도 어떻게 느낄 수 있으니까.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나 보죠. 근데 니들 야 불닭이 왜 맛있냐? 너 불닭 먹고 왔는데. 매워 뒤지겠는데. 그거는 이제 낭만주의 입장으로 보면 그것도 누군가에겐 맛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야 이거 또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학적 관점은 그냥 요걸로 퉁치고요. 자 이제 뭐예요? 특징. 이거 그냥 지워도 되죠? 특징으로 첫 번째는요 주제 확장. 주제가 어디까지 확장했어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까지. 불안, 공포,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왜냐면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들까지도 쫙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형태보단 뭐? 아까는 색채보단 형태였죠. 이제는 뭐예요? 강렬한 채색, 그러니까 색채 쪽이죠. 네. 거칠고 그 다음에 역동적 구도. 그러니까 뭔가 좀 감정을 씻는 거죠. 앞에서는 감정을 오히려 다 절제했고 딱 그 아름다움, 조형적 아름다움이나 기하학적 아름다움만 했으면. 그래서 얘는 뭐다? 형태보다는 오히려 색채를 더 봤다라고 했죠. 그리고 감정 표현을 왜 형태보다 색채 쪽에 나와 있네. 뭐보다? 형태보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신고전주의에 다 정반대로 고르면 되잖아요. 이걸 왜 어려워해요? 그니까요. 시험에 나오는 외워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외울 게 많아요.